지난 이야기, 독살당한 걸로 추정되는 앙리에트, 그녀의 남편과 남편의 애인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프랑스는 연쇄 독살 사건으로 사회가 어지럽던 시기, 루이 14세는 국왕으로서 자신의 왕실까지 사악한 악마의 손길이 뻗쳤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앙리에트는 병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쇄 독살 사건에 대한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한 쌍의 커플로부터 시작되었다. 마들렌과 크루아. 두 사람은 그저 평범한 불륜 커플이었다. 독극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여느 귀족들이 그렇듯 바람을 피웠으며 흥청망청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 그러나 마들렌의 아버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탐탁치 못했다. 그래서 크루아를 바스티유 감옥에 가둔다.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고 그는 그곳에서 독극물 전문가 엑실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원래 사건이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는 법이다.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크루아와 엑실리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우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만날 일이 전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접점이 없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해에 동시에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크루아는 불륜녀를 잘못 만나서, 엑실리는 원체 악명 높은 독극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잠시 프랑스에 들렀을 뿐인데도 방문 의도가 의심된다며 체포되었죠. 그리고 둘 다 다소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그런지 같은 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우연도 이런 기막힌 우연도 없었을 거예요. 감방에 갇힌 이들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딱히 할 일도 없으니 수다나 떨었겠죠. 엑실리는 그전까지 이탈리아의 화학자로서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독약과 해독제를 만들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크루아 본인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들키지 않는 독의 제조 방법도 배우게 되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수감 생활이 끝나고 크루아는 석방됩니다. 그는 곧바로 다른 여인과 결혼했어요. 엑실리에게 배운 독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했고 또 자신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는 마들렌의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들렌을 몰래 만났습니다. 작업실에 값비싼 실험 장비들을 들이고 연구를 거듭하며 마침내 들키지 않는 독의 샘플을 만들어요. 샘플이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의도한 대로 효과가 잘 나오는지 바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아무리 들키지 않는 독이라지만 과다 복용 시 급성으로 사망에 이른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서서히 말려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량을 찾아야 해요. 이는 즉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마들렌은 그 시험을 하기 위해 아주 적합한 곳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노트르담 근처 어느 한 자선병원이었어요. 그녀는 그곳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이 약을 복용시켰죠. 이들에게 일정량의 독을 묻힌 과자를 나눠주고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병원의 모두가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당시 왕비를 비롯한 많은 귀부인들이 자선병원과 보육원을 찾아와 약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기다리는 환자가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하기야 미모의 후작 부인이 하층민인 자신들을 찾아오고 직접 만든 과자를 일일이 나눠주며 먹는 모습까지 지켜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모 마리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반복된 선행이 소문을 만들었죠. 그녀는 곧 자선의 천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스웠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들을 자신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을 천사라고 부르는 이들이 중독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갑자기 복통을 느끼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곁에서 간호하는 척하며 증상을 기록으로 차곡차곡 남겼어요. 많은 환자들이 같은 증세를 겪었죠. 최소 30명 이상이 임상시험자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크루아가 독약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죽었음에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아픈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왜,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 죽었는지 사인에 대한 부검조차 실시되지 않았죠. 그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테스트 장소를 자선병원으로 정한 겁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득도 챙긴다.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완성시킨 들키지 않는 독, 드디어 음지에 등장합니다.
크루아는 이 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글라제르의 처방이라 이름 붙였어요. 글라제르는 17세기 프랑스의 궁정 약사로 루이와 필리프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케이시마크를 이름으로 달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고 크루아가 그에게 배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독의 이름이 상속가루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죠. 1666년 마들렌과 크루아는 여태 계획만 했던 일을 실행에 옮겨요. 그건 바로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둘을 지켜봐왔죠. 두 사람이 갈라지고 크루아는 새 살림을 차렸으며 딸은 열심히 봉사를 다니는 모습에 안심했어요. 그러나 짐승은 먹잇감이 가장 취약할 때만을 숨죽여 기다린다고 아버지가 방심한 틈을 타 일을 벌입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본가에 자신의 수적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하인은 몇 달에 걸쳐 식사에 독을 탔어요. 아버지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낀 그는 딸네 부부를 불러들여 함께 지내기로 했죠. 그녀는 자선병원에서 그랬듯이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척하며 직접 독을 먹여요. 그녀가 본가로 돌아오고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에게 살해당했죠. 명망 있는 귀족의 죽음에 부검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사인은 숙환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 통풍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독약은 완벽했어요.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동생들과 나눠 가지다 보니 액수가 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것도 빚 갚고 사치 좀 부리니 금방 돈이 나버린 겁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이 있듯 둘은 또다시 범행을 계획했죠. 대상은 바로 마들렌의 두 남동생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 때와 똑같이 남동생 집에 하인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또 평소 누나인 마들렌과 사이가 좋지 못해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먹는 것을 가장 조심했죠. 때문에 그녀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한 방에 아버지 곁으로 보내기로요. 가톨릭에서는 부활절마다 파이를 먹는 문화가 있죠. 그녀는 이 파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둘 모두 얼마 못 가 1670년 차례차례 세상을 뜨고 말아요. 아버지에 이어 같은 집에 사는 두 형제가 그것도 같은 해에 연달아 사망하다니. 당연히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그녀를 범인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글라제르의 처방이 한 건 했어요. 과다 복용을 한 결과 부검에서 형제의 내장이 의심스러운 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게 독 때문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해내지 못했죠. 끝내 독이 아닌 악성 체액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독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전말이 밝혀진 뒤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의학 지식이 부족했고 여전히 기원전 사람인 히포크라테스의 사책설을 신봉하고 있었으며 독과 관련된 화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외했죠. 화학에 관해 존재하던 내용들 역시 학문이 아닌 그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죠. 도브레 가문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연쇄 사망 사건에도 마들렌과 크루아는 유유히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 아무리 들키지 않는 독이라지만 사용자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죠. 형제가 죽은 지 2년이 지난 1672년 크루아가 돌연 사망해요. 문제는 크루아에게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들렌의 수족에게까지 빚을 졌었는데요. 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수족은 조사관에게 신고했죠. 혹여 그의 집에서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뜻밖의 물건이 나오고 말아요. 그건 바로 크루아의 비밀 상자였죠. 상자를 열어본 조사관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는 글라제르의 처방과 연구일지 그리고 마들렌과 주고받은 서신 등 그간 모든 범행 기록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는 마들렌을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상자를 일종의 보험으로 남겨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는 의리도 동업자 정신도 없으니까요. 수족의 트롤링 덕분에 도브레 가문의 연쇄 사망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죠. 체포된 수족은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궁지에 몰린 마들렌은 서둘러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현재 벨기에의 리에주라는 곳에 있는 어느 수녀원으로 숨어들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 그곳에서 체포되고 말았죠.